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택가인 청담동의 밤을 삼키고 있었다. 거대한 철제 대문 뒤에 자리한 박 회장의 저택은 마치 폭풍우 속의 섬처럼 굳건히 서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냉기는 빗줄기보다 더 차가웠다. 저택의 웅장한 거실. 대리석 바닥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위를 걷는 강세연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흠뻑 젖은 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든 그녀의 몸은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속에서 울렁거리는 입덧과 온몸을 감싸는 향기는 그녀의 존재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녀의 앞에는 천지그룹의 총수. 박만호 회장이 육중한 가죽 소파에 몸을 묻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잘 조각된 석상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차갑게 빛나는 눈빛은 세연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그래서 결론은 나왔나.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마치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세연은 떨리는 입술을 애써 깨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박 회장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박지훈,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지금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 그는 잘 다려진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그의 옷차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세연의 간절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바닥에 무늬만을 좇고 있었다. 저는 지훈 씨와 닥치어라. 박 회장의 한마디가 세연의 말을 가로챘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감히 내 입에 내 아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조차 역겹다.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것이 내 아들을 홀려 인생을 바꿔보려 했나 본데. 꿈이 야무지구나.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 안에 내 분수에 넘치는 돈이 들어있다. 이걸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뱃속에 그것도 알아서 처리해라. 감히 박씨 집안의 핏줄을 입에 담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것. 박 회장은 그녀의 아이를 그것이라고 불렀다.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세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지훈을 바라봤다. 제발, 지훈 씨, 무슨 말이든 해줘. 이건 아니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아이를 지켜달라고.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그의 사랑은 먼지처럼 무력했다. 그는 야망과 현실 앞에서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버리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 순간 세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희망,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를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러나 기이하게도 차가운 분노가 싹텄다. 뜨거운 눈물 대신 얼음 같은 냉정이 그녀의 심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배신당하고 짓밟힌,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생존자였다.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이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박 회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이 상황에서 돈을 거절하는 세연의 태도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뭐라고 지금 내 처지에 흥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흥정이 아닙니다.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세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 아이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겁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처음으로 시선이 마주친 순간 지훈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죄책감, 연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안에 뒤엉켜 있었다. 박지훈 씨, 오늘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아이와 저를 어떻게 버렸는지 평생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들이 저에게 준 이 모욕과 절망, 언젠가 제가 반드시 몇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애원이 아닌 선전포고였다. 박 회장은 세연의 당돌한 태도에 실소를 터뜨렸다. 하찮은 것이 겁도 없이 지저대는구나.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그는 턱짓으로 문을 가리켰다. 끌어내 명령이 떨어지자 그림자처럼 서있던 집사가 다가와 세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힘없이 끌려나가면서 세연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예술품,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한 여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두 남자. 그 모습은 그녀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꽝!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연은 다시 차가운 빗 속으로 내던져졌다.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몸을 때렸지만 심장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꺼뜨리지 못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저택의 철문을 향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다짐했다. 살아남겠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오늘 밤의 굴욕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저택의 불빛이 멀어져 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뱃속의 작은 생명들이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밤거리. 세연은 흠뻑 젖은 생쥐꼴로 정처 없이 걸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흘긋 쳐다보며 지나갔지만 누구도 그녀의 절망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세상은 그렇게 무심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단돈 몇만 원이 전부였다. 당장 오늘 밤을 보낼 곳도 내일 아침을 걱정할 형편도 아니었다. 막막한 현실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괜찮아, 아가들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녀는 빗속에서 굳게 맹세했다. 오늘 밤 약하고 순진했던 강세연은 죽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강세연이 태어났다. 6년 후 폭풍이 되어 돌아올 그녀의 서막은 바로 이 비참하고도 찬란한 밤에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강세연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뱃속에 새 생명을 품은 채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그녀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허름한 여관에 몸을 위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사으며 앞으로의 길을 그렸다. 한국, 특히 서울은 더 이상 그녀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박씨 가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먼 곳으로 떠나야만 했다. 며칠 후 그녀는 편도 항공권 한 장을 손에 쥔 채 인천공항에 섰다. 목적지는 미국 뉴욕,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거대한 도시였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완벽한 도피처가 될 수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야경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내려다보며 세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괴물이 되어 돌아와. 그들을 심판하리라. 뉴욕에서의 삶은 처절했다. 임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 주방 보조, 청소부, 24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쪼개어 온라인으로 경제학과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다. 잠들기 전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속삭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아가들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강해질게. 너희에게는 절대로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몇 달 후, 뉴욕의 작은 병원. 세연은 지옥 같은 산통 끝에 새 아이를 품에 안았다. 첫째 아들, 하준. 둘째 딸, 혜운. 그리고 막내 아들, 하율. 나란히 누워있는 세 개의 작은 생명을 보자.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녀가 살아내야 할 이유이자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고 그와 함께 비범한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살이 되던 해 하준은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데에 푹 빠져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부품들을 재조합하여 원래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곤 했다. 어느 날 세연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하준은 그녀의 낡은 노트북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 놓았다. 놀랍게도 노트북은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작동했다. 세연은 그때 아들의 재능이 평범한 수준을 넘어섰음을 직감했다. 혜우는 숫자와 패턴에 대한 경이로운 이해력을 보였다. 4살 때 그녀는 마트 전단지를 보며 각 상품의 할인율을 암산으로 계산해내 세연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복잡한 퍼즐을 그림 맞추듯 쉽게 해결했으며 TV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뉴스에 유난히 집중했다. 어느 날 저녁 혜우는 주식, 시장 그래프를 가리키며 세연에게 물었다. 엄마, 저 빨간 선이랑 파란 선, 내일은 파란 선이 더 길어질 것 같아. 저 회사 사탕은 맛이 없으니까. 다음 날 혜운이 말했던 회사의 주가는 정말로 하락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막내 하율의 재능은 가장 조용했지만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그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에 천부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놀이터에서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하율은 항상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각 아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내며 상황을 해결하곤 했다. 그의 공감 능력과 설득력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세연은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두려움과 환희를 동시에 느꼈다. 이 아이들은 신이 그녀에게 준 기회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워주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낮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일을 했고 밤에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만들었다. 하준에게는 최신 컴퓨터와 코딩 교재를, 혜운에게는 경제서적과 투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율에게는 심리학과 협상에 관한 책들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세연 자신도 무섭게 성장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MBA 과정을 마쳤고 월스트리트의 작은 투자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멸시와 차별을 견뎌내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기업 보고서를 분석했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신만의 직관을 날카롭게 갈고 닦았다. 그녀의 비난은 노력과 놀라운 분석력은 점차 주변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기회는 그녀가 입사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신생기술 기업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투자를 감행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6개월 후 그 회사의 기술이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주가는 수십 배로 폭등했다. 작은 종잣돈은 순식간에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거액으로 불어났다. 이 성공은 그녀에게 부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분석 보고서를 눈여겨보니 명예 거물 투자자 미스터 실버가 그녀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해왔다. 그는 세연의 대담함과 정확한 예측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자금을 맡길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강세연의 복수를 위한 실체, 글로벌 투자펀드 에테르 홀딩스, 에터 홀딩스가 뉴욕의 한 작은 오피스에서 조용히 탄생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이 흘렀다.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이곳은 더 이상 낡고 허름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거실 중앙의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엄마, 천지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천지건설의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발견했어. 보안이 생각보다 허술해. 6살이 된 하준이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말했다. 앳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전문가의 눈빛이었다. 소파에 앉아 경제분석 보고서를 보던 혜은이 고개를 들었다. 천지건설은 최근 무리하게 중동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는데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요. 아마 비자금 조성 창구일 가능성이 커요. 초기 단계에서 재무 압박을 가하면 전체 그룹에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때 거실 한쪽에서 명상에 잠겨있던 하율이 조용히 눈을 떴다. 박만호 회장은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보여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보복하려 들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연은 새 아이의 보고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난 6년간 그녀의 아이들은 단순한 천재를 넘어 그녀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가이자 파트너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뉴욕의 야경 너머로 그녀는 6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서울의 차가운 밤을 떠올렸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준비해라, 얘들아. 세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우리 서울로 돌아간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울보 강세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와 지략,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3명의 천재를 거느린 헬레나 강이었다. 지옥 같은 6년의 시간을 견뎌낸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펼칠 복수극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6년 만에 돌아온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강세연, 아니 이제는 헬레나 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서울은 애증이 뒤섞인 도시였다. 그녀는 공항 VIP 라운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전용 차량에 몸을 실으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변한 듯 그대로였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일주일 후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차세대 글로벌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비즈니스와 사교를 나누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천지그룹의 박만호 회장과 그의 가족이 있었다. 박 회장은 여전히 위압적인 풍채로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6년 전보다 한층 더 세련되고 성숙해진 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천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천지전자의 부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여자는 국내 최대 로펌 대표의 딸이자 그의 약혼녀인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야망과 계산이 번뜩였다. 박 부사장, 이번 중동 플랜트 사업 수준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역시 천지그룹답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아첨하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말을 걸었다. 지훈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 6년,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명문대 MBA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와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약혼도 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가끔 비가 오는 밤이면 죄책감처럼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빗속에 내쳐졌던 가녀리지만 강인한 눈빛의 강세연. 그때였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대화 소리가 잦아들고 음악 소리마저 멎는 듯했다. 한 여자가 들어서고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따라 흐르며 우아한 곡선을 그렸고 목에는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좌중을 압도하는 고고하고 신비로운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과 그보다 더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감히 누구도 쉽게 말을 걸 수 없는 위험을 느끼게 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런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니. 포럼 주최자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오, 헬레나 강 대표님,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늦게 오신다고 해서 걱정했습니다. 헬레나 강.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단 몇 년 만에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신화적인 투자 펀드. 에테르 홀딩스의 CEO. 그 이름이 연회장에 퍼지는 순간 공기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에테르 홀딩스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회사였다. 막대한 자금력과 신기에 가까운 투자 성공률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대표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동양 여성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만호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강적의 등장을 감지했다. 윤서연은 노골적인 질투와 경계심을 드러냈고 오직 박지훈만이 다른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분명히 처음 보는 여자인데 왜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걸까? 걷는 모습, 턱을 드는 각도, 차갑게 주변을 응시하는 저 눈빛.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설면서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익숙했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미친 생각이라고 여기며 고개를 저었다. 헬레나 강, 즉 강세연은 연회장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녀의 시야에 박씨 일가의 모습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갈 뿐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여전히 오만한 박만호, 불안과 공허함에 잠식된 박지훈, 그리고 탐욕스러운 윤서연까지 그녀가 움직이자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앞다투어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짧고 간결한 몇 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을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였다. 그녀의 영혼은 완벽했고
경제를 꿰뚫는 통찰력은 날카로웠다. 지우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여자. 대체 누구지?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포럼이 끝나고 모두가 헬레나 강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천지그룹 본사 30층 회장실. 박만호 회장은 아침 신문의 경제면을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젯밤 포럼에 대한 기사와 함께 천지그룹의 중동 플랜트 사업을 칭송하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바로 그때 전략기획실장이 사색이 든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천지건설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플랜트 사업의 핵심 기술 파트너인 태한 엔지니어링이 방금 적대적 M&A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라고? 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태한 엔지니어링은 규모는 작지만 대체 불가능한 특허 기술을 가진 회사로 이번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 파트너였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주식 현황판이 떴다. 천지건설의 주가는 파란색 수직선을 그리며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동시에 정체불명의 막대한 자금이 태안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었다. 시장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박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그때 한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속보입니다. 태안 엔지니어링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한 곳은 에테르 홀딩스입니다. 에테르 홀딩스.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만호와 박지훈의 머릿속에 어젯밤 연 회장에 나타났던 얼음처럼 차가운 여자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교하고 대담한 공격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핵심 파트너사를 장악해 사업 전체를 흔들어 버리다니. 이것은 우연한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지우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헬레나 강. 어젯밤 그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제국에 칼을 겨누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설마 했던 불길한 예감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과거의 기억을 되짚었다. 6년 전 빗속에서 그에게 저주를 퍼붓던 그 눈빛, 어젯밤. 연회장에서 마주쳤던 헬레나 강의 차가운 눈빛과 정확히 겹쳐졌다. 박만호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오만함을 잃지 않았다. 감히 이 천지그룹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 근본도 없는 것들이 당장 에테르 홀딩스라는 회사. 샅샅이 뒤져봐. 그리고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역해. 첫 번째 수는 이미 던져졌다. 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복수의 여왕은 화려하게 귀환했고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첫 번째 공격을 성공시켰다. 천지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에 이제 막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집안의 풍경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다른 차원의 공간 같았다. 이곳은 강세연과 세 아이들의 집이자 천지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사령부였다. 거실 중앙에는 거대한 스마트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홀로그램으로 떠 있었다. 헬레나 강, 즉 세연은 테이블 앞에 서서 흐르는 정보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다국적 기업의 CEO라기보다 마치 전쟁을 앞둔 지휘관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강력한 군대는 바로 세 아이들이었다. 하준, 진행 상황은 세연의 부름에
방 한쪽에 마련된 개인 워크스테이션에 앉아있던 하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6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화면들에는 알아보기 힘든 코드들이 쉴 새 없이 스크롤되고 있었다. 천지건설 내부 서버망은 완전히 장악했어. 엄마, 지난번에 확보한 백도어를 통해 시스템 관리자 최고 권한까지 얻었어. 지금은 박만호 회장과 박지훈 부사장, 그리고 핵심 임원들 사이에 오간 모든 이메일과 결제 서류를 실시간으로 미러링하고 있어.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 아니었지만 이 집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하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찾았다. 프로젝트 솔라리스. 중동 플랜트 사업의 내부 프로젝트명이네. 관련 데이터량이 방대해서 분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 암호화 수준도 최고 레벨이야.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바다. 서두르지 말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최우선이야. 걱정 마. 나는 유령이니까. 하준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의 화면에는 천지그룹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가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준은 그 미로 속을 자유자재로 유영하는 디지털 탐험가였다. 세연은 시선을 돌려 스마트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해운을 바라보았다. 해운은 에테르 홀딩스가 인수한 태안 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와 천지그룹의 자금 흐름도를 대조하며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 들린 스타일러스 펜이 허공의 복잡한 수식을 그려내고 있었다. 해운아, 자금 쪽은 어때? 우리가 태안 엔지니어링을 인수하자 천지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지? 해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논리 정연했다. 예상대로 패닉에 빠졌어. 태안 엔지니어링을 대체할 기술을 가진 회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야. 덕분에 천지건설 주가는 연일 하락 중이고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엄마, 이상한 점. 응,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사업 예산안이야. 하준 오빠가 1차로 빼내온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주요 자재인 특수강의 구매 비용이 시장 평균가보다 35% 이상 부풀려져 있어. 그리고 그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는 버텍스 스틸이라는 곳인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야. 자금은 버텍스 스틸을 거쳐 조세피난처에 있는 몇 개의 계좌로 흩어져. 해운이 스마트 테이블 화면에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빨간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히며 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비자금 조성의 증거였다. 그때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보던 하율이 조용히 말했다.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아마 윤서연의 쇼핑 리스트일지도 몰라. 세연과 해운, 하준의 시선이 막내에게로 향했다. 하율의 태블릿 화면에는 윤서연의 비공개 SNS 계정이 떠 있었다. 그녀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명품 브랜드의 VIP 파티에 참석한 사진과 함께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한정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올렸다. 윤서현은 과시욕이 강하고 충동적인 소비 성향을 보여. 박지훈의 법인카드 한도액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물건들이지. 이건 박만호 회장이 비자금의 일부를 미래의 며느리에게 주는 선물일 가능성이 커. 동시에 그녀를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만들어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도 있을 테고, 하율은 사람의 욕망과 심리를 꿰뚫어 보는 데에 비상한 재능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SNS 사진 한 장에서 그들의 관계와 숨겨진 의도까지 읽어내고 있었다. 박지훈은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야. 최근 그가 참석한 인터뷰 영상을 분석해 봤는데 중동 사업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급증하고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는 방어적인 제스처를 반복했어.
그는 이 사업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약한 고리지. 새 아이들의 보고가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졌다. 비자금 조성, 유령 회사, 그리고 부실 자재 사용 가능성. 세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단순한 비자금 문제를 넘어 만약 저 플랜트 사업의 기준 미달의 자재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범죄 행위였다. 이것이야말로 박만호의 오만한 제국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다. 조하. 세연이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버텍스 스틸의 실체화. 그들이 실제로 납품한 자재의 품질 증명 자료를 확보하는 거다. 그녀는 하준을 바라보았다. 하준아, 천지건설의 자재 관리 시스템이랑 내부 감사팀의 보고서를 찾아내. 분명히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경고했을 거야. 묵살된 보고서나 이메일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알았어. 엄마,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 하준이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혜은이는 비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천지그룹이 입게 될 재무적 손실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줘. 가장 효과적으로 공포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하니까. 응,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물해 줄게. 혜은이 입술 끝을 살짝 올리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연은 하율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율아, 넌 현장 책임자급 인물들의 프로파일링을 시작해. 분명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회사에 불만을 품은 인물이 있을 거야. 우리가 살짝 흔들기만 해도 모든 걸 털어놓을 사람으로. 재밌겠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컴퓨터 암호를 푸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 하율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작전 목표가 정해졌다. 새 아이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최정예 특수 부대 같았다. 세연은 그런 아이들을 대견하면서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뛰어놀게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아이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빼앗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며 더러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녀의 작은 군대는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거대한 용, 천지그룹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용은 아직 자신들의 심장을 노리는 작은 사냥꾼들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천지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에테르 홀딩스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박만호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이게 다 무슨 꼴이야. 듣도 보도 못한 회사 하나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천지그룹이 이렇게 휘둘리는 게 말이 돼. 박 회장이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자 묵직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분노를 감내해야 했다. 에테르 홀딩스, 그리고 그 계집 헬레나 강에 대해 알아낸 건 뭐지? 전략기획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에테르 홀딩스는 5년 전 뉴욕에서 설립된 신생투자 펀드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세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릅니다. 지난 3년간 그들이 투자해서 실패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금 출처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고, 그래서 그 대표라는 헬레나 강은 대체 어떤 년이야? 그것이 과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6년 전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나이, 출신, 가족관계,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과거가 없다는 건 구린 구석이 많다는 뜻이겠지. 좋아, 전공법으로 안 되면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싸워주지.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수십 년간 정적들을 제거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그가 써왔던 방식. 바로 진흙탕 싸움이었다. 홍보팀, 언론사에 총알을 뿌려 에테르 홀딩스가 검은 돈으로 성장한 불법 투기 자본이라고 소문을 내 헬레나 강이라는 여자의 사생활을 파헤쳐 없는 스캔들이라도 만들어내 월스트리트의 남자들을 홀려서 돈을 뜯어내는 꽃뱀이라고 떠들어대란 말이야. 그의 지시는 노골적이고 저급했다.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지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때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한 방법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적인 해결책에 집중해야. 닥쳐라. 박 회장의 호통이 지훈의 말을 끊었다.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항상 그렇게 물러 터졌으니.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비즈니스인 동시에 전쟁이야. 전쟁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다. 박 회장은 지훈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해. 내가 어떻게 적들을 짓밟는지 똑똑히 배우란 말이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막을 힘이 자신에게는 없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헬레나 강이 정말 강세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는 지금 괴물을 상대로 최악의 수를 두고 있는 셈이었다. 지훈과 달리 그의 약혼녀인 윤서연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는 박 회장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 헬레나 강이라는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저렇게 독하고 차가운 건 분명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근본 없는 여자가 돈 좀 가졌다고 너무 오만하게 구른 거니.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헬레나 강에 대한 명백한 시기와 질투가 어려 있었다. 박 회장은 그런 윤서연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언론은 에테르 홀딩스와 헬레나 강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단독 베일에 쌓인 에테르 홀딩스, 자금 출처, 의혹 증폭, 심층 취재, 월스트리트를 홀린 마녀, 헬레나 강이 두 얼굴, 가십 헬레나 강,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스캔들.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헬레나 강을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투기꾼으로 몰아갔다. 천지그룹의 법무팀은 에테르 홀딩스를 상대로 몇 개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며 법적 공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신의 안방에서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돌을 빼내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있었다. 한편 한남동 펜트하우스. 세연은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기사들의 내용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흔들림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엄마, 화 안 나? 하율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세연은 부드럽게 하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화가 왜 나겠어? 오히려 고맙지. 박만호 회장이 스스로 무덤을 파주고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6년 전 이보다 더한 모욕과 멸시를 맨몸으로 견뎌냈다. 이런 저급한 언론 플레이는 그녀에게 작은 생채기 하나 낼 수 없었다. 하준아, 천지 쪽에서 보낸 선물은 잘 받았니? 응. 엄마, 어젯밤에 우리 회사 메인 서버로 해킹 공격이 들어왔었어. 아주 실력이 형편없더라고. 5분 만에 역추적해서 배후를 알아냈어.
천지그룹 홍보팀에서 계약한 보안업체야. 그들이 우리 서버에 침투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기록, 내가 고스란히 저장해뒀지. 하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마치 시시한 게임에서 이긴 아이 같았다. 혜은이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도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계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자금줄을 막으려는 시도인데 소용없을 거야. 우리 자금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은 완벽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의 불법적인 압력 행사 시도가 금융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어. 박만호 회장이 던진 모든 공격은 세연의 손바닥 안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있었다. 그는 낡은 지도에 의지해 맹렬히 포를 쏘아대고 있었지만 세연의 요새는 이미 다른 차원에 구축되어 있었다. 좋아, 판은 충분히 깔렸어. 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헬레나 강과 천지그룹의 싸움에 주목하고 있어. 모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에테르 홀딩스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하고 있지. 그녀는 하준이 따로 보관해 두었던 USB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천지건설의 비자금 조성 증거와 유령회사 버텍스 스틸에 대한 1차 자료가 담겨 있었다. 박만호 회장은 진흙탕 싸움을 원했어. 그렇다면 진흙탕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JBC 탐사보도팀의 김민준 기자에게 연락하세요. 헬레나 강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하고 아무도 모르게 약속을 잡아줘요. 김민준 기자는 대기업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몇 안 되는 진짜 기자였다. 세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박만호는 그녀를 코너로 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스스로 가장 높은 절벽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세연은 그의 등을 살짝 밀어줄 생각이었다. 그들이 내게 멍청한 질문들을 던졌으니 이제 내가 세상에 진짜 질문을 던질 차례야. 천지그룹은 과연 깨끗한 기업인가? 라고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오만한 사냥꾼은 이제 먹잇감이 파놓은 함정으로 즐겁게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 헬레나 강은 창밖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JBC 탐사보도팀의 김민준 기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직한 기자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헬레나 강이라는 여자는 그가 평생 만나온 어떤 취재원보다도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었다. 왜 저를 부르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 대표님, 김 기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헬레나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제가 아니라 이 안에 든 것이 김 기자님을 부른 겁니다. 김 기자의 시선이 USB로 향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기자님께서 요즘 천지그룹과 저희 에테르 홀딩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쓰셨더군요. 특히 저에 대한 흥미로운 소설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헬레나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이 진짜 이야기를 할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에테르 홀딩스는 천지그룹의 파트너사인 태한 엔지니어링 인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천지건설의 매우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투자자로서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저 USB 안에 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벽하게 비즈니스적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하는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자가 아니라 기업의 비리를 발견한 냉철한 투자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점이 오히려 김민중 기자의 신뢰를 샀다. 그는 USB를 집어들었다. 이 자료의 진실성은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자님의 일 아닌가요? 헬레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저는 소스를 제공할 뿐. 펜은 기자님께서 쥐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박만호 회장이 저를 공격하기 위해 쓴 돈과 시간의 10분의 1만이라도 기업 윤리를 지키는 데 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틀 후 JBC 방송국의 프라임타임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천지그룹의 두 얼굴,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전파를 탔다. 방송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민준 기자는 헬레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취재했고 버텍스 스틸이라는 유령 회사의 존재와 그 회사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조세피난처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폭로했다. 방송은 부풀려진 자재비 내역서와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천지건설이 중동 플랜트의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했을 가능성까지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동안 헬레나 강을 향했던 대중의 의심과 비난은 순식간에 천지그룹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애국기업,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비리기업의 이미지로 추락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천지그룹 관련 주식은 모두 하한가로 직행했다. 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이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 증발했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천지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박만호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불같이 화를 냈다. 김민준 그놈 뒤에 헬레나 강이 있었던 거냐?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여. 그는 언론사와 정치권에 전화를 걸어 방송을 막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본물 터진 여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박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방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천지를 무너뜨리려는 외부 투기 세력의 악의적인 음해 공작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는 당당했지만 그의 오만한 태도는 오히려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국민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하율은 혀를 찼다. 뻔한 거짓말. 불안할 때 목소리가 커지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야. 이미 졌네. 공적인 혼란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동안 박지훈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지옥이 찾아왔다. 그날 밤 그는 회장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이 총괄하던 사업에서 비리가 터졌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무엇보다 헬레나 강이라는 여자가 주는 불길한 예감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이메일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암호화된 익명의 주소였다. 호기심보다 불안감이 앞섰지만 그는 메일을 열었다. 메일에는 아무런 글도 없었다. 오직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 장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희미한 흑백 사진 속에는 이제 막 생명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작은 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정확히 6년 전 그가 강세연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주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지켰어야 할 아이였습니다. 순간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헬레나 강세연. 그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자신이 비겁하게 버렸던 여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녀가 6년 만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신음소리를 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가 외면했던 아이. 그는 그 아이가 당연히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세연이 알아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건가? 내 아이가 지금 어딘가에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과 후회로 뒤엉켰다. 기업의 위기는 이제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었다. 그가 마주한 것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냉혹한 심판이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세연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6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고통과 분노를 쏟아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천지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첫 번째 균열이 갔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그녀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진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천지그룹에 대한 1차 공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헬레나 강의 펜트하우스는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고 은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박만호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 새로운 약점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움직였다. 특히 하주는 천지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수십 년 된 데이터가 잠들어 있는 구형 아카이브 서버의 미로를 탐험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곳은 최신 보안 시스템의 감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낡고 복잡한 구조 때문에 접근하기가 더 까다로운 디지털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엄마, 뭔가 이상한 걸 찾았어. 어느 날 새벽, 하준이 외치는 소리에 세연은 잠에서 깨어 작전실로 향했다. 하준의 모니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들과 낡은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천지그룹 창립 초기의 서버야. 대부분은 단순한 회계 자료인데 여기에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티션이 있어 7중으로 암호화되어 있고 접근 기록을 전부 삭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역사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처럼 세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동물적인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저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잠들어 있다고. 열 수 있겠니? 물론이지. 시간 문제일 뿐이야. 하주는 그 후 꼬박 이틀 밤낮을 모니터 앞에서 보냈다.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하나씩 해체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고대 유적의 봉인을 푸는 고고학자 같았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마침내 마지막 암호가 풀렸다. 열렸어. 세연과 해운, 하율이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금융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노트, 복잡한 회로 설계도, 그리고 실험 데이터들이었다. 반도체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지금의 천지그룹을 있게 한 바로 그 핵심 기술의 초기 개발 자료였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여는 순간 세연은 숨을 멈췄다. 프로젝트 총괄연구원 강민혁 박사. 강민혁,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아버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소박한 학자였다. 작은 연구소를 운영하긴 했지만 이런 거대한 상업기술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쓰인 연구 일지, 그리고 젊은 시절의 박만호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다. 초기 이메일들은 공동 창업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기술 개발은 아버지가, 경영과 투자는 박만호가 맡기로 한 약속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메일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다. 기술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박만호는 점차 말을 바꾸고 아버지의 기여도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것은 아버지가 박만호에게 보내려 했으나 결국 보내지 못한 마지막 이메일의 초고였다. 만호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내 이름으로 된 특허 출원을 모두 취소하고 자네 단독 명의로 다시 신청했다는 게 사실인가? 우리가 함께 세우기로 한 회사는 어찌 되는 건가? 이건 우리가 약속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가?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세. 그 이메일이 작성된 날짜는 1995년 10월 12일. 세연의 아버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만호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이용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천재적인 두뇌로 기술을 개발하게 한 뒤 모든 것이 완성되자 그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 아버지, 세연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6년간 그녀를 지탱해 온 냉철한 이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복수심보다 더 깊은 뼛속까지 시린 슬픔과 배신감이 온몸을 덮쳤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아버지의 피곤한 뒷모습. 우리 딸, 아빠가 곧 세상이 깜짝 놀랄 선물을 만들어줄게 라며 웃던 얼굴. 그리고 집에 자주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밤새도록 무언가를 논의하던 만호 아저씨. 그는 항상 인자한 미소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그 모든 것이 위선이고 거짓이었다니. 박만호는 그녀의 사랑을 짓밟고 그녀의 아이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어쩌면 그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원수였다.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둘러쌌다. 하율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슬픔이 어린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세연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학자였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아이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엄마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가족의 유산을 되찾기 위한 그들 모두의 전쟁이 되었다. 세연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녀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천지그룹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녀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천지를 되찾을 거야. 그건 원래 우리 것이었으니까. 그녀의 전략은 전면 수정되었다. 이제 목표는 파괴가 아닌 탈환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군이 필요했다. 박만호에게 숙청당했던 아버지의 옛 동료들. 그의 배신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힘이 없어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 세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들. 초창기에 투자했다가 헐값에 지분을 넘겨야 했던 투자자들. 그리고
아버지와 절친했던 동료 교수들의 이름이 화면을 채웠다. 그녀는 리스트의 가장 위에 있는 이름, 윤태식이라는 노신사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아버지의 수제자이자 가장 신뢰받던 동료 연구원이었다. 아버지의 사후, 박만호의 비열한 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업계를 떠나 시골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태식 선생님, 저 강민혁 박사의 딸 강세연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요. 수화기 너머로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복수를 위한 이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름 아래 진실을 갈망하는 그림자 속의 조력자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깃발 아래 모여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 박사의 이름이 세상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천지그룹을 둘러싼 위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헬레나 강과 그녀의 조력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며 박만호의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폭풍의 눈안에 있는 박씨 가문은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는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던 청담동 저택은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도는 얼음성이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 거대한 식탁 위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즐비했지만 누구도 제대로 수저를 들지 않았다. 아직도 그 기자놈들 입을 못 막은 건가? 검찰 쪽 라인은 뭘 하고 있는 거고 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박만호 회장이 스테이크를 썰다 말고 나이프를 접시에 집어 던졌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식당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의 분노는 온전히 아들인 박지훈을 향해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언론과 여론이 너무 악화되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훈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얼굴은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헬쑥했다. 헬레나 강이 강세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죄책감과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조이송, 그 말이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무능한 놈 네가 이 사업을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박 회장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더욱 폭군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윤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버님, 너무 지훈 씨만 나무라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잖아요. 지훈 씨도 밤낮으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위로하듯 잡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천지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 배와 함께 침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야망은 박지훈이라는 남자가 아니라 그가 물려받을 천지그룹이라는 제국에 있었다. 하지만 제국이 사라진다면 그 왕자는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몰래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그동안 지훈의 컴퓨터에서 몰래 빼내온 천지그룹의 내부 자료들을 자신의 비밀 클라우드 서버로 옮기고 있었다.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중동 플랜트 사업의 원본 계약서까지. 그녀는 만일을 대비한 보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해외의 안전한 계좌로 빼돌리기 시작했다. 박 회장이 선물했던 보석과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고 지훈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다. 그녀의 배신은 조용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은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관제탑에서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엄마, 저 여우가 꼬리를 말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 하준이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화면에는 윤서연의 자금 흐름과 데이터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하율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단순한 도주가 아니야. 저건 협상용 카드야. 상황이 불리해지면 저 자료들을 들고 검찰이나 경쟁사에 가서 거래를 시도할 거야.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세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내버려 둬라. 쥐가 많을수록 배는 더 빨리 가라앉는 법이니까. 그녀가 빼돌리는 자료들은 나중에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될 거야. 세연의 관심은 윤서연이 아닌 박지훈에게 있었다. 하율의 심리 분석에 따르면 그는 현재 붕괴 직전의 상태였다. 죄책감과 압박감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폭발하거나 혹은 완전히 부서져 내리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 시각, 지훈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몰래 아버지의 금고를 열어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 읽고 있었다. 강민혁 박사의 사망진단서. 그리고 천지그룹의 초기 주주 명부였다. 모든 정황이 아버지가 바로 강민혁 박사를 배신한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술기운을 빌어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반항이라는 것을 했다. 아버지, 강민혁 박사님, 아버지 친구분이셨죠? 박만호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아들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 이름은 왜 나와? 그분의 기술, 원래 아버지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친구를 배신하고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그분의 죽음은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나요? 쫙!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지훈의 고개가 돌아갔다. 박만호의 손이 그의 뺨을 거세게 후려친 것이었다. 이 미친 놈이 술을 처먹더니 되는 게 없나. 박 회장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세웠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 그 모든 게 다 너를 위한 거였어. 그런데 감히 나를 심판해. 그는 지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다시는 그 이름 내 앞에서 꺼내지 마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넌 내 아들이고 이 제국의 유일한 상속자니까. 지훈은 바닥에 쓰러진 채 불타는 뺨을 감싸 쥐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반응은 그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존경심,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공허한 절망과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JBC 김민준 기자의 제보 라인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빗속에서 절망하던 세연의 얼굴과 초음파 사진 속에 작은 생명이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 박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제보하고 싶습니다. 박만호 회장의 두 번째 비밀 금고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허탈하게 웃었다. 스스로 아버지를 고발한 것이다. 이것이 속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죄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을 터였다. 박씨 가문이라는 화려한 성은 이제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외부의 적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동안 성 안의 왕자와 공주는 각자의 방식으로 성주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천지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 당일. 서울 본사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중앙에는 박만호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초췌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불신님 세력을 찍어 누르고 에테르 홀딩스라는 외부의 적을 몰아내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생각이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이 게임의 지배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굳은 얼굴의 박지훈이 앉아 있었다. 회의 시작 시각,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헬레나 강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로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윤태식 박사를 비롯한 몇몇 노년의 인물들이 함께였다. 그들은 바로 강민혁 박사의 옛 동료들이자 박만호에게 밀려났던 천지그룹의 초창기 멤버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장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박만호는 그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물간 늙은이 몇 명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다. 주주총회는 박 회장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모든 의혹을 외부 세력의 흔들기로 규정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며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영권을 재확인하기 위한 신임 투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의장님, 잠시만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헬레나 강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에테르 홀딩스와 연대 주주들을 대표하여 현 경영진의 신임 투표에 앞서 긴급 발언을 요청합니다. 주요 주주로서 그녀의 발언권은 당연한 권리였다. 의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헬레나는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녀가 박만호 회장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헬레나는 연단에 서서 잠시 주주들을 둘러본 후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천지그룹이 감추고 있는 두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패의 진실이며 두 번째는 근본의 진실입니다. 그녀는 먼저 부패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혜원이 정리한 데이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졌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부풀려진 공사비,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도,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리스트까지. 그녀의 발표는 냉철하고 논리적이었으며 모든 주장은 완벽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었다. 박만호 회장님,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주주들 앞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비난이 쏟아졌다. 박만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요. 헬레나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진실,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스크린에는 낡은 연구 노트 사진과 설계도, 그리고 젊은 시절에 박만호와 강민혁 박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타났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천지그룹의 성공 신화가 박만호 회장님의 탁월한 기술력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혁 박사의 연구 일지와 박만호가 그를 어떻게 배신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스크린에 띄운 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던 검은 뿔테 안경을 천천히 벗었다. 제 이름은 헬레나 강이 아닙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박지훈은 자리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6년 전 그가 버렸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제 이름은 강세연. 이 위대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친구의 배신에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던 고 강민혁 박사의 외동딸입니다. 강당 전체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박만호 회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네가 어떻게... 저는 오늘 아버지의 정당한 유산을 되찾고 당신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박만호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헛소리,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죽은 사람 이름을 팔아서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꽃뱀이라고.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가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고함을 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세연이 손에 든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하준이 해킹한 메인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만호의 서재였다. 그리고 화면에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며칠 전 그가 박지훈을 폭행하며 내뱉었던 바로 그 말들이었다. 지훈이 몰래 녹음해 두었던 파일이었다. 강민혁은 순진한 멍청이였어. 머리는 있었지만 세상을 몰랐지. 내가 아니었으면 그 기술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어. 내가 이 제국을 건설했고 이건 내 것이야. 감히 내 방식에 토를 달아. 음성은 계속되었다. 그놈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내 앞길을 막으려 했어. 그래서 없어져야만 했지. 모든 건 이 천지그룹을 위한 것이었어. 너를 위한 것이었단 말이다. 이 멍청한 놈아, 없어져야만 했다. 그것은 살인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녹음이 끝나는 순간 강당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만호는 스크린과 아들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꽂은 것이다. 침묵을 깬 것은 강당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구속영장을 손에 든 검찰 수사관들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박만호 씨, 강민혁 박사 살해, 교사 및 수조, 원대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 회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제국은 잿더미가 된 후였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한 시대의 제왕은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끌려나갔다. 세연은 연단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고요함만이 어려 있었다. 혼란스러운 강당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잠시 박지훈에게 머물렀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인 눈빛으로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몸짓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녀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지막 인사였다. 세연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들의 인연도 이제 완전히 끝났다. 6년 전 빗속에 내쳐졌던 임신한 소녀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버지의 명예, 빼앗긴 유산, 그리고 세상의 정의까지. 그녀의 길고 험난했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너뜨렸던 작전실은 이제 아이들의 평범한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오늘 학교에서 과학경진대회 상 받았어. 하준이 자랑스럽게 상장을 내밀었다. 엄마, 오늘 KMI 그룹 주가 5%나 올랐어요. 제 포트폴리오 분석이 맞았죠. 혜은이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으쓱했다. 저는 오늘 미술 시간에 엄마 얼굴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예쁜 엄마라고. 하율이 세연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세연은 새 아이를 차례로 꼭 껴안았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지옥을 견뎠다. 더 이상 아이들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군대가 아니었다. 그저 사랑스럽고 때로는 평범하게 투정도 부리는 그녀의 소중한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어주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행복이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이 집 안에서만큼은 오직 세 아이의 엄마, 강세연일 뿐이었다. 1년 후 KMI 그룹은 완벽하게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강민혁 박사의 이름은 명예롭게 복권되었고 그의 기술은 KMI 그룹의 이름 아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제품들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KMI 그룹 본사 건물에 준공식이 열리던 날 저녁, 세연은 세 아이의 손을 잡고 건물의 가장 높은 곳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갔다. 해질녘의 노을이 서울의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감상을 말했다. 저 불빛들 밑에는 수천만 개의 데이터가 흐르고 있겠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네트워크 같아. 하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경제활동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서울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앞으로 우리가 더 키워나가야 할 시장이에요. 하윤이 벌써부터 미래의 사업을 구상하는 듯 눈을 빛냈다. 하율은 가만히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슬픈 사람도 있고 기쁜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저렇게 반짝이는 걸 보니까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 세연은 그런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이 향하는 먼 곳을 함께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6년 전, 엄마는 저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모든 걸 잃었단다. 하지만 너희가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따뜻했다. 우리는 긴 싸움을 했고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았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되찾았다는 사실이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거지. 그녀는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을 만드는 거야. 정직한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 더 이상 힘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는 세상.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을 만드는 거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 아이의 눈동자 위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다. 세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다시 도시를 바라보았다. 6년 전, 절망 속에서 복수를 맹세했던 차가운 비의 밤은 이제 아득한 과거가 되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희망찬 내일만이 펼쳐져 있었다. 임신한 채 쫓겨났던 소녀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3명의 천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위대한 어머니이자 리더 강세연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는 노을의 마지막 빗줄기가 그들 4사람의 행복한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새벽의 풍경이었다.